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오늘 중국 리창 총리 및 자오로지 상무위원장 등과 만났습니다. 이제 상하이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과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일정까지 마치고 나면 내일 귀국길에 오르게 되죠.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과 정상회담은 작년 11월에 있었던 경주 에이펙 참석차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과 가졌던 정상회담의 연장에서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에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과학기술, 환경, 기후 등의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사이의 문화 콘텐츠 교류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죠. 또 서해에 설치된 중국 측의 구조물과 타이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기로 했습니다. 외교 사안이라는 건 겉포장과 실체가 복잡하게 얽혀서 말 그대로 외교적인 수사, 즉 알듯 말듯한 표현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엄청난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부풀리기도 쉽고 또 누군가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폄하하기도 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중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보기에 국빈 방문과 양자 간 정상회담 그 자체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불과 2개월도 안 되어서 이뤄진 일이죠. 만나서 나눌 이야기가 없다면, 즉 서로에게 이득될 게 없다면 한 국가의 정상이 다른 국가의 정상을 방문하여 회의를 갖는 일 자체가 그리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외교라고 하는 것은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에서부터 그 성과가 갈리는 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대통령은 전용기에 술을 쟁여놓고 퍼마시려고, 그의 배우자는 해외 명품거리에 나가 쇼핑을 즐기려고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외교 일정을 잡는 경우가 있었죠. 당장 전임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은 3년의 재임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난 게 딱 2번밖에 없습니다. 2022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이 처음이었고요. 그로부터 2년 뒤인 2024년에 페루의 리마 에이펙 정상회담이 고작이었죠. 2번 모두 다자간 외교 무도에서 사실상 스쳐간 것에 불과했습니다. 일국의 정상 입에서 대놓고 탈중국 발언이 나오고 틈만 나면 공산 전체주의를 박멸하는 소위 가치 외교를 읊어대는데 이들 두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만날 이유조차 없었던 셈입니다. 그나마 2024년 11월에 두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땐 윤석열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제안했고요. 시 주석 또한 윤석열의 방중을 초청하기도 했지만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돼서 계엄령을 선포했죠. 한중일 3자 간 정상회담이 열린 경우가 2024년 5월에 한 번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시진핑 주석이 아닌 리창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윤석열은 그 회담을 두고서 굳이 한일중이라는 안 쓰던 표현까지 썼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5개월 만에 시진핑 주석과 만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한중 관계의 복원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채 안 돼서 양자 간 정상회담이 다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위한 원년이 선언됐습니다. 이렇게 취임 1년도 안 되어서 시진핑 주석과 2번 만났고 리창 총리와 자오로지 상무위원장 등 중국 권력 서열 1위에서 3위까지 모두 만났습니다. 이제 중국은 대한민국이 자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과 함께 다시 해나갈 일이 무언지 아주 세심히 고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을 원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에 재진입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죠. 애매모호하게 마련인 외교적 수사는 과장하기도 좋고 폄훼하기도 좋다고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은 방중 성과를 폄훼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북핵 문제, 서해 문제, 한한령 문제 등 우리에게 중요한 안건을 직접 다루지도 못했고 입으로 하는 허울 좋은 약속에 불과한 양해각서만 잔뜩 작성한 채 내실 없는 의전 노름을 하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자, 그래서 되묻죠. 첫째, 당신들이 집권했던 바로 얼마 전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북핵 문제, 서해 문제, 한한령 문제에 대한 실체적 해결을커녕 그 의제 자체를 꺼내 이야기를 나눌 만한 자리라도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소위 혼밥을 했다며 그렇게나 푸대접을 욕하고 과장을 해대더니 이제는 충분한 의전 수준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가 보죠. 당신들 정부의 수반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던 이 푸대접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둘째, 당신들은 그 흔하디 흔하다는 양해각서조차 제대로 만들어봤나요? 기껏해야 2022년에 경제장관 회의를 통해 체결되었던 양해각서 말고 뚜렷한 양해각서라도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양해각서가 구두 약속 외에 실체적 성과를 스스로 만들어낸 게 있다면 부디 자랑스럽게 꺼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핵 문제, 서해 문제, 한한령 문제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논의에 머물렀지만 이 자체가 북미 간의 교섭이 없는 한 어차피 원칙적일 수밖에 없죠. 또 서해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이번에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고요. 한한령 문제는 애초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에도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 이번에 관계 개선의 전기를 열어냈습니다. 자, 그럼 혹시라도 국민의힘이 집권했던 시기에 그리고 앞으로도 집권하게 되면 시진핑 주석을 만나 한한령을 철폐하라면서 대놓고 요구해볼 생각인가요? 근본적 원인을 박근혜 정부가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중국 정부인데도 말이죠. 또 서해 문제를 놓고 중국을 무릎을 꿇려서 사과라도 받아내겠다는 생각인가요?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와 시각의 통일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치밀한 증거, 논리 그리고 대안을 갖추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교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부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했다간 오히려 더 큰 일이 발생하고 말겠죠. 당신들이 즐겨 사용했던 말인 아마추어 정부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당당히 꺼낼 자리 한번 변변히 마련하지 못했던 건가요? 자, 그런 걸 전문용어로 방구석 여포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런 방구석 여포는 절대로 방구석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본인의 생사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심각한 민폐를 끼치니 바라건대 그 방구석 안에서 우렁찬 함성이나 열심히 질러대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수라는 이름을 여기에 함부로 붙여주고 싶진 않습니다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단행했던 건 북방 정책을 열심히 이끌었던 노태우 정부였었습니다. 그나마 이때까지는 좀 괜찮았고요. 나름의 시대의 흐름을 잘 포착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 갔던 건 김영삼 정부를 거쳐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까지였습니다. 이 당시 미국이 중국을 자유무역의 파트너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호혜적 공조를 택했고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득을 아주 많이 거둔 시기입니다. 그러나 미국 이명박 정부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급기야 박근혜 정부에 이르면서 미국의 압박으로 단행된 사드 배치를 통해 한중 관계는 급격한 경쟁 국면에 이르고 맙니다. 미국은 시쳇말로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이고요. 한국은 달리 얻는 것도 없이 중국과 척을 지게 되었던 아주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박근혜의 탄핵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한편으로는 한반도 긴장 완화 측면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루어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조성되고 있는 갈등과 경쟁이라는 장벽에 부딪혔죠. 한국과 미국, 중국이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나름 평화롭게 협력하면서도 또 경쟁할 수 있었던 시기가 지나가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은 과거에 비해서 너무 성장해 버렸고 미국은 그런 중국을 견제하는데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은 때마다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죠. 이런 조건에서는 사드 배치 이후로 경색되어 있는 대중국 관계를 개선할 만한 충분한 계기와 명분이 아직까지는
서로에게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이 도래하면서 세계적 교류 자체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까지 처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그 이후에 전개된 세계를 감당해낼 만한 역량도 식견도 없었고 무엇보다 국가라는 걸 제대로 경영할 의지마저 없었습니다. 그런 난국을 뚫고 다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뤄낸 외교적 성과는 아무리 꼬일 대로 꼬인 심사라고 해도 무작정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세계에 대한 주도력을 상실한 채 군사력과 강함만 남겨놓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우호적인 결과를 만들었고요. 도무지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일본과도 일단 관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박근혜 정부 이후 거의 10년 가까이 경색됐던 양국 관계를 비로소 호혜적 국면으로 바꿀 계기가 마련됐다는 표정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면 미국과 일본이 싫어할 거고 반대로 미국과 일본에 너무 가까워지면 중국이 다시 등을 돌리겠죠.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항일 투쟁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역사적 올바름이라는 비외교적인 수사를 사용한 것 역시 일본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광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문제에서는 비교적 그래도 선명한 길이 보입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즉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원칙적인 시야를 유지하는 것. 최근 보이는 극우화 경향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협력하는 것이죠. 다만 안보 사안에서 일본과 어느 정도까지 협력하는 것이 맞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문제에서는 확실히 난감함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관계를 돈독히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북핵 문제 해결에서 미국의 역할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트럼프가 북핵 문제 해결을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나 경제적인 사안에서 미국은 결코 자유무역의 주체라 볼 수 없을 만큼 대단히 극단적이고 비원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민주정치의 관점에서 보자면 점점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역시 중국과 무한정 대립할 수 없음을 알고 있고요. 최대한 남들을 쥐어짜서라도 어떻게든 실리를 얻고자 노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아슬아슬 개선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고 일본과 얽힌 역사 문제 역시 원칙에 맞게 협력하면 될 일입니다. 미국과 협조해서 얻어낸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놓고 양국이 적당히 우려를 표하고 또 적당히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양국 간의 첨예한 이슈로까지 부각시키지 않은 것, 이런 수준을 유지해낸 것만도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이 만만치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작정 미국의 군사안보적 도구가 되거나 일방적으로 미국을 편들면서 중국의 이익을 대놓고 해하지는 않을 거라는 어느 정도의 눈치와 확신이 서가고 있기에 말 그대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